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7분부터 44분까지 약 7분 동안 코스피 거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래가 멈춘 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 7분 동안 모든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서 시세 확인과 주문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뒤늦게 시스템 장애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원규 기자, 이 코스피 먹통 사태 구체적인 원인이 나왔습니까? 일단 거래소는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동양철관이 거래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거래소 매매 체결 시스템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장애의 원인은 파악하고 있고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초단위로 상황이 변하는 주식시장에서 7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투자자들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대별 이번 거래 정지 과정을 살펴보면요. 11시 37분 코스피의 거래소 체결 시스템 정지, 그리고 44분 체결 시스템이 복구됐고요. 12시 5분 동양철관 종목 매매 거래 정지 순으로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거래가 재개된 동양철관을 제외하고 전체 코스피 종목이 거래가 정지된 시간은 약 7분여간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투자자의 손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차후 상황에 따라 담당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 정지에 따라 체결 시스템은 멈췄지만 호가 접수는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상장사 이 동양철관의 경우에는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이 거래가 멈췄습니다. 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이 투자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불만이 큽니다. 일부 주주들은 거래소에 직접 항의하거나 수차례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기자가 동양철관 종목 토론방을 확인해 보니 거래 정지로 발생한 손실은 어떻게 할 거냐, 단타 치려다가 강제로 장기 투자하게 생겼다는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 이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에 대한 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스피 거래가 7분씩이나 완전히 멈춘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는데요. 지난 2013년 7월 15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시세 등이 증권사 HTS에 10분가량 늦게 전송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각 증권사 HTS에는 오전 11시에 10분 지연된 10시 50분의 시세로 표기된 거죠. 당시 거래소는 증권사 HTS의 지수를 내보내는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가 발생한 건 거래소가 출범한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편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코스피, 오후로 갈수록 힘을 잃더니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어 외국인의 자금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어제 이어 외국인은 오늘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이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은 8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빨리 반도체 업황의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개막한 엔비디아의 세계 최대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선 지난해처럼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관련 긍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죠. 젠슨왕 CEO의 연설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때마침 내일 삼성전자가 정기 주주총회도 개최합니다. 얼마 전 이재용 회장이 사직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주총에선 경영진들이 직접 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주와의 대화를 운영해 경영진들이 주주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인데요. HBM의 엔비디아 공급 여부를 포함한 반도체 사업 경쟁력의 회복, 파운드리 사업의 추가 투자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현대차, 26일에는 네이버와 SK, 28일에는 고려아연 등의 주총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올 들어 몸집을 불리고 있는 한화그룹 중 한화가 호주 조선사 오스탈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증시에서도 크게 주목받은 하루였습니다. 오스탈은 글로벌 선박과 특수선 건조업체로 미 해군 4대 핵심 공급 기업 중 하나입니다. 본사는 호주에 있지만 미국 엘라베마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며 주요 사업은 미국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한화의 지분은 19.9%로 오스탈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증권가에선 한화의 결정을 미 해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며 향후 한화오션과의 시너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상선을 오스탈에선 군함 건조를 위해 활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부활에 힘쓰고 있는 현 시기에 미국 진출을 적극 확대하며 글로벌 키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 경영진들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이 갑작스런 회생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가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전례가 없는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신청은 이 금융권을 넘어서 자본시장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낙연 기자, 국회 현안 질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지현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주요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김병주 MBK 회장은 중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의사진행 발언부터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주주의 회장이 불출석한 데다 부실한 답변이 이어지자 여야는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인 만큼 기업 어음,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 등권 등 홈플러스 관련 금융 채권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MBK가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채권을 발행한 데다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채권을 판 것은 사기 판매라고 질타했습니다.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 사장도 기습 회생 신청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그 회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기업 회생 신청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MBK는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오늘도 되풀이했습니다. 회생 신청에서 무리를 일으킨 점 송구합니다.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생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채권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전단체 투자자들은 내일 MBK 본사를 찾아 원금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신 분들 피해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피해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MBK 파트너스가 이 상황 수습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선 홈플러스 관련 단기 채권의 잔액은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법인도 이 채권을 3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편입한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배당해 왔는데 임대료가 미지급되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홈플러스 점포를 기초 자산으로 둔 리츠와 펀드 규모는 1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국내 기업과 밀접하게 얽힌 MBK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풍과 손을 잡고 진행 중인 고려아연 인수전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을 해서 기업의 성과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그 자산 매각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회사는 걔들 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국 홈플러스 회생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가계대출을 마음대로 늘리기 어려워진 인터넷 은행들이 성장을 위해서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사정이 비슷비슷한 인터넷 은행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개인 사업자의 대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분위기인데 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후순위 대환 대출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뱅 3사 가운데 개인 사업자 대상 담보대출 상품을 보유한 곳은 일단 이 K뱅크가 유일합니다. K뱅크는 지난해 8월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 선순위 상품을 먼저 출시했고요. 이어 9월에는 후순위 상품을 내놨습니다. 오늘 선보인 상품은 이 후순위 대환 대출 상품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이 담보를 좀 설정을 하잖아요. 네. 이때 이 부동산 담보물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후순위 상품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시세의 85% 한도로 최대 10억 원, 최대 10년까지 사업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요. 최저 2.93%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 K뱅크 측의 설명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이 개인 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이 3% 후반대로 형성이 좀 되어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 이자를 1%포인트 가까이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1억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연 100만 원가량 절약하는 셈입니다. 네. 한동안 인터넷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데 주력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놓고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 2017년 K뱅크가 인터넷뱅크 1호 사업자로 출범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간 이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K뱅크, 지난해 토스뱅크까지 모두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인뱅 3사 모두 수익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다만 이 수익 기반이 개인 여신에 국한된 데다 최근 당국이 신규 대출의 30%를 중저신용자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큰 폭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은 인뱅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성장성이 큽니다. 지난 1월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시장 규모는 455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인뱅 3사는 이 가운데 5조 원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은 점유율이 1%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지만 지난해 30%가량 성장했습니다. K뱅크의 지난해 기업대출 총액은 1조 474억 원인데 올해 대환대출 상품을 통해 2조 원 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카카오뱅크도 연내 개인 사업자 대상 담보대출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개인 사업자 대출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K뱅크가 개인 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의 포문을 연 만큼 이 다른 인뱅들도 이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 대출은 개인 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연체율이 높은데 연체율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체율이 좀 높은 편인데 건전성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런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상황에도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을 늘리게 된다면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내수 부진으로 개인 사업자 경제 상황이 나쁜 지금으로서는 이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뱅 3사의 연체율을 보면 K뱅크가 0.9%, 코스뱅크 0.88%, 카카오뱅크 0.52% 순입니다. 시중은행이 0.2%대 후반에서 0.3% 정도로 인것과 비교하면 인터넷 은행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인데요. 네. 이 인터넷 은행들은 연체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이 정부 보증기관과 보증서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데 따른 영향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담보대출에서 개인은 0.1%, 사업자는 0.3%의 연체율을 보이는데 이 절대적인 수치가 높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현재 개인 고객과 같이 쓰고 있는 이 신용평가 시스템을 기업 고객을 위한 모델로 따로 개발하는 등 연체율 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 K뱅크가 다시 IPO, 기업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이 같은 움직임을 놓고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K뱅크는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IPO를 추진한다는 안건을 의결했죠. 지난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이 세 번째 도전인데요.
K뱅크는 지난해 희망 공모가 밴드로 주당 9,500원에서 12,000원을 제시했지만 수요 예측 결과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원에 그치며 기업 공개를 잦은 철회했습니다. 이 공모가 상단 기준인 5조 원을 기대한 것에 비하면 시장 눈높이와 격차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K뱅크가 기업대출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 확대에 나서는 것은 이 IPO를 앞두고 몸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K뱅크의 당기순이익이 1,281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새 10배 가까이 불었는데요. 또 여기에 앞으로 개인 사업자 대상 담보물건지를 현재 아파트에서 연립과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또 2027년 3분기를 목표로 중소기업 대상 법인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는 점은 이번 IPO 흥행에 기대할 만한 요소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땡겨요는 정말 낮죠. 2%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5% 선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각종 쿠폰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의 낮은 중개 수수료와 빠른 정산 서비스를 갖춘 서울 배달 플러스 땡겨를 통해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써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이 병행요법이 암 치료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환자들은 이 비싼 약값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약사들이 힘들게 개발한 이 신약들도 제대로 쓰이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최근 들어서 이 병행요법의 이 건강보험 비급여 문제를 두고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촉발된 이유는 뭡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옛날에 비해서 국산 신약이 많이 나오게 됐다는 것에서 환자들과 이제 의료계의 관심이 조금 더 집중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첫 국산 FDA 항암제인 유한양행의 렉나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1조 6천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까지 한 신약입니다. 렉나자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얀센의 항암제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관련 임상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병용요법을 사용하면 병이 악화되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이 약 5.2개월 정도 더 깁니다. 이외에도 현재 쓰이는 표준 치료제와 비교하면 생존 기간은 1년 이상 늘어나고요. 이렇게 항암제를 병용으로 쓰면 환자의 생존 기간은 늘어나고 사망 위험은 낮아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항암 신약은 대부분 병용요법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FDA 승인 항암제 임상 연구를 보면 단독요법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효과도 증명이 됐고 뭐 국내 허가도 받았지만 문제는 뭐 남은 장벽이 있다는 얘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A라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항암제를 단독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 약값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보험 적용으로 환자는 5만 원만 내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B라는 항암제와 병용요법을 의사가 권합니다. B는 신약이라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한 달 약값이 100만 원입니다. A와 B를 같이 썼으니 한 달 약값이 105만 원일 거라 생각이 들지만요.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병용요법에서 한 가지라도 급여가 안 되면 같이 사용하는 모든 약이 비급여 가격으로 적용이 돼서 한 달 약값이 약 200만 원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렉나자는 이미 급여를 받았는데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면 이 비급여가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비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폐암 환자가 내는 렉라자 1년치 비용은 약 340만 원 선인데요. 급여가 안 되는 가격은 6,80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급여를 받지 못한 리브리반트 가격까지 더하면 1년 약값이 2억 원 선으로 훌쩍 뛰게 됩니다. 정부는 병용요법을 아예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무작정 병용해서 급여 적용을 해주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미 급여를 받은 약인데 다른 약과 함께 쓴다고 뭐 가격이 10배, 20배씩 뛴다는 게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실제로 환자의 87%, 암 환자의 87% 정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비급여 항암 치료를 중단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의료 현장에서는 이제 병원요법에서 비급여 신약이 쓰일 때는 기존의 급여가 되는 약제만이라도 그대로 급여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사실 비용 때문에 제품을 안 쓰겠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네. 과거에는 항암 신약이 대부분 글로벌 제약사 제품이었지만 이제는 렉라자처럼 국산 제품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결국 국산 신약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이 손실을 일부 방어해주는 이 버퍼형 상장지수 펀드 ETF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옵션 상품을 투자해서 이 손실을 방어하는 건데 대신 뭐 상승폭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 삼성자산운용이 첫 버퍼 ETF를 상장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입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한번 먼저 보도를 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삼성운용이 오는 25일에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를 상장을 합니다. 이 상품명을 살펴보면 어떤 상품인지 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S&P 500 그리고 버퍼 그리고 3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즉 S&P 500 지수를 추종하면서 버퍼 손실을 완화하는 완충 구조를 만드는데 그 기준이 3월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옵션 파생 상품을 활용한 전략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국내 투자자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커버드콜 ETF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좀 수월합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면서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매도해서 이 수익으로 배당을 주는 게 커버드콜 ETF잖아요. 그러니까 버퍼 ETF도 같은 원리인데 콜옵션 매도 수익으로 배당이 아닌 풋옵션을 산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즉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미리 사둔 뒤에 일정한 수익 구조를 미리 구축해두는 원리인데 이 옵션 포지션을 구축해둔 시기가 3월이라는 점에서 상품에 3월이라는 명이 붙습니다. 삼성운용이 출시한 상품의 버퍼 구간은 10%로 설정됐습니다. 이 버퍼 구간이 10%라면 뭐 손실 10%까지는 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뭐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일단 뭐 ETF 보수 비용과 이게 환노출형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등을 떼어보면 산술적으로는 그런데요. 단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옵션 만기 기간입니다. 해당 상품은 3월, 정확하게는 3월 셋째 주 금요일에 1년 만기로 옵션을 구축을 합니다. 투자자가 제품 출시 직후에 버퍼 ETF를 매수해서 1년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면 10% 손실 완충 구간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한 시점에 ETF를 매수했다면 해당 시기에 이제 상장지수 펀드 잔여 버퍼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 출시된 뒤에 S&P 500 지수가 한 3% 정도 하락을 했다면 내가 구매할 시기에는 산술적으로 7% 정도의 완충 구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를 ETF 잔여 버퍼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미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때 매수를 한다면 상승할 여력이 처음 설정한 값보다 더 적어집니다. 이처럼 ETF 매매 시기에 따라 손실 완충 구간, 상승 여력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반드시 해당 운용사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구체적인 잔여 지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뭐 비교적 뭐 정해진 기간만큼 보유해야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뭐 투자자들 몰릴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미국에서는 벌써 90조 원 규모로 시장이 형성돼서 한 5년 만에 30배 정도 커졌습니다. 네. 겉보기와 다르게 상품이 좀 복잡한데 이제 상품 컨셉 자체가 국내에서는 조금 신선하기 때문에 지난해 커버드콜 ETF가 우후죽순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것처럼 좀 올해도 이런 버퍼 ETF가 많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호황이었던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불안감이 지금 좀 큰 상황이잖아요. S&P 500 지수가 연초 이후에 17일 기준으로 3.51% 하락했는데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제 미국에서 상장한 두 가지의 이제 버퍼 ETF를 좀 살펴보면은 같은 기간에 0.2%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 대비해서 손실률이 낮다는 거죠. 두 상품의 버퍼 구간은 좀 재밌는 게 100%입니다. 대신에 상승 캡이 6에서 7%대로 굉장히 적습니다. 손실을 크게 방어해주지만 그만큼 상승분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걸 말을 하고요. 오늘 간담회에서 이제 삼성운용이 이제 출시 간담회를 했는데 장기 우상향을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 버퍼 ETF보다는 S&P 500 인덱스 투자가 훨씬 낫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수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투자자라면 그냥 인덱스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죠. 대신에 좀 올해가 내가 한 10% 정도 S&P 500 지수가 내려가 있고 여기에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고 싶다. 이런 투자자에게 버퍼 ETF가 좀 잘 어울릴 것이라고 좀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